사춘기 시절의 나한테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괴로운 생각에 나는 속으로 집에 가기만 해봐라. 그년을 당장. 그때 당시에는 내가 감성 많은 사춘기 때라 점차 나의 모습이 보였는지, 아니면 둘째 언니처럼 나약해지면 안 된다는 이유로 나는 공부도 적당히 하려고 했다. 다행히 나는 운동을 좋아해서 중2 될 무렵에 양궁선수로도 잠깐 활동을 했지만 중3이 되어서는 그냥 미래가 걱정되어 1년째 못하고 그만두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성당 다닐 것을 권유하셨다. 나는 국민학교 5학년 때는 그저 친구랑 교회 따라다니는 것을 좋아해서 교회만 다녔는데, 갑자기 중학교 되면서 아버지께서 성당 다니라고 계속 재촉하시는 바람에 중3이 되면서 성당을 나가기 시작했다. 너무 엄숙해서 가기 싫었던 성당을 일주일에 딱 한 번 주일만 억지로 다니게 되었다. 아버지의 말도 강압이 느껴졌지만 나도 왠지 스스로를 컨트롤하는데 편할 것 같아 등 떠밀 듯 선택했다. 성당은 분위기가 보수적인 면이 강해 보여 나하고 잘 맞지 않다고 생각했기에 일주일에 한 번씩만 그냥 왔다 갔다 하며 그렇게 성당을 다니기 시작했다. 나의 학창시절은 둘째 언니로 인해 항상 위협을 당하여 쪼그라져서 길을 제대로 못 피는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다. 그리고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에 성실하고 중상위 성적을 올리고 해서 고3 졸업반 때 담임 선생님께서 매일 유업의 취업도 알선해 주어서 미리 예비 실전으로 회사에 다니게 되었다. 품질관리과라고 우유의 세균 검사 담당을 맡았다. 2교대 근무여서 새벽같이 일어나 6시에 통근버스를 타기도 했다. 그렇게 그때 시절에는 그림에도 소질이 있어서 미대도 가고 싶었지만 우등생이었던 큰언니도 대학에 못 갔는데 나 같은 게 될까 싶은 생각에 미리 접었던 것 같다. 그야말로 우리 오남매는 대학 문턱에도 안 갔다. 그렇다고 공부를 못했었던 것도 아닌데 왜 다들 용기를 못 내고 배짱들이 없었나 하는 생각이 지금에서야 든다. 아니, 그 무렵에 둘째 언니가 아파서 대학 갈 엄두를 못 냈던 것 같다. 지금은 대학을 꼭 가라는 법도 없지만 그때 시절에는 대학 가는 것이 참 부러웠었다. 특별하지 않으면 취업의 문이 더 많이 열려 있어 웬만하면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서 돈맛을 보는 시대였다. 지금 같으면 다시 대학을 가라면 미대를 가고 싶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은 든다. 마음을 먹어야지 무엇을 또 우물쭈물하는지 아님 무언가 걸리는 게 있는지 나는 주춤하고 있다. 미대는 돈이 많이 들어서 그런 것 같다. 그래도 나는 용기를 내보고 싶다. 나의 꿈은 안 사라졌다.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우유회사는 바로 그만두었다. 왜냐면 또다시 쓴맛을 맛볼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우유회사 들어가기 전에 나는 대기업의 면접을 보았다. 서비스 업종으로 롯데백화점 점원을 뽑는다고 촌년이 마치 서울에 상경하듯 새 옷 단장을 하고, 면접을 보러 학교에서 30명이 1차로 갔다가 15명이 붙고 2차로 4명만 붙었다. 그 중에 내가 2차까지 해서 4명 안에 붙었다. 나는 믿어지지가 않았다. 말도 매끄럽게 하지 못해서 자신이 없었는데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놀랐다. 그러나 이제부터가 나를 다운시켰다. 3차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건강검진 결격 사유로 아슬하게 떨어진 거다. 차라리 처음부터 떨어졌더라면 기대나 하지 않는데 이게 너무나 대실망이었다. 그때 당시에는 비형간염 양성이 나와 보균자라고 무조건 떨어뜨렸던 것이다. 지금 같아서는 비활동이라고 확인이 되면 그때처럼 떨어뜨리지는 않는데 그래도 다행인 것이 비활성이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바로 우유회사에서도 건강검진 한다고 해서 또 떨어질게 뻔해 보여서 아무 말도 안 하고 2달 다니고 그만두었다. 그래서 그림에 대해 미련이 많고 내가 잘하는 게 뭘까 하고 곰곰이 고민하다가 혼자 독학으로 만화 그림도 그려보고 하다가 혼자서는 도저히 뭘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아버지께 어렵사리 그림학원에 보내달라고 했다. 그것도 석 달만 다니게 해달라고 했다. 한 달에 5만 원씩 15만 원만 보태달라고 했다.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흔쾌히 해보라고 했다. 그렇게 미대를 못 갔어도 작게나마 초상화 그림 개인 지도를 받게 되었다. 나는 그곳에서 초상화를 그리게 될 줄은 몰랐다. 나 딴에는 열심히 한다고 석 달 동안 하루도 안 빠지면서 다니게 되었다. 그래서 그곳의 화가 선생님께서 추천을 하셨다. 초상화 그리시는 화가 한 분을 소개해 주시면서 상업 쪽 가게에서 초상화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신데 시다가 필요하다고 하여 나를 추천해 주셨다.
나는 석 달 동안 그림도 배웠겠다.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6개월 정도 초상화 그림을 배워가며 청소도 해주고 적은 월급을 받으며 그림을 배웠다. 그런데 나는 그 초상화 그림이 적성에 안 맞는 것 같았다. 그림에도 여러 종류가 있듯이 나의 길은 또 물음표를 던졌다. 그러는 중에 성당에서 신부님께서 제안 하나를 하신다. 그때 아버지가 성당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셨고 나는 그저 눈에 잘 띄지 않게 주일만 조용히 다녔었는데 아버지를 통해 성당으로 오라고 하셨다. 그래서 무슨 일이지 하고 겸언쩍게 성당의 신부님을 찾아가 뵈니 신부님께서는 성당 사무실 격리를 맡아달라고 제안하셨다. 나는 그렇게 말했었던 것 같다. 그러면 제가 그림을 배우고 있는데 성당에서 자투리 시간대 그림도 그려도 되는 거죠? 라고 말이다. 그러니까 신부님께서는 당연하지 하며 흔쾌히 승낙하신 것 같아서 나는 알겠다고 대답을 하고 바로 성당 사무실에 나가기 시작했다.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성당 근무다. 참 희한하다. 사람의 앞날이라는 것은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그때 내가 그림을 열심히 배워서 그림 쪽으로 계속 파고들었더라면 성당 근무는 안 했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든다. 그렇게 나는 성당 근무를 6개월이 지날 무렵 신부님께서는 사무실에서 사무장도 없이 혼자 근무한다면서 첫 여름 휴가를 주시고 보너스까지 챙겨주셨다. 이 신부님은 수녀님과 사무장까지 마음에 안 들어 쫓아낸 분이시다. 그래서 신부님께서 내가 사무실에서 혼자 근무하여 수고했다고 휴가를 준 것이 당연한 게 아님을 알게 되었다. 나는 고마운 마음에 휴가를 어떻게 보낼까 생각하다가 성당에 다니면서 나도 모르게 신앙심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내 인생의 기로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 그 전에는 당연히 여자는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낳고 살아나가는 것이라고만 평범하게 생각했었는데 그때 당시의 나의 인생과는 또 다른 길도 고민하고 있었다. 그동안 못했던 성당 청년의 활동을 하고 수녀원에도 방문하면서 차츰차츰 같은 청년의 임원들이 수도자가 되는 모습을 성당 가까운 곳에서 보면서 어느새 나도 인생의 두 갈래의 길을 갈등하고 있었다. 그러던 와중 꽃동네 봉사 체험을 하게 되었다. 어느 봉사자 한 분을 알게 되어 잠깐 시간을 내서 그분이 봉사하려는 노인요양원에 어느 노인분을 뵙게 되었다. 그 노인분은 말을 할 수 없으셨고 코에는 호수 같은 것을 끼고 있었고 아침죽을 먹고 있었다. 그때 내가 알게 된 봉사자는 숟가락으로 떠서 입에 천천히 넣어주면서 그 노인에게 그렇게 말을 했다. 밤새 잘 주무셨어요? 어르신. 식사도 잘하시고 너무 귀여우세요. 이렇게 정답게 말을 시키며 얼굴 표정은 정말 기쁨 가득하였다. 나는 그것도 신기했는데 그 어르신이 갑자기 변을 보았는지 그 봉사자는 또 그렇게 말했다. 아유, 우리 어르신이 소화가 잘 되어 예쁘게 변을 보셨네요. 하며 입가에 미소를 띄웠다. 나는 어안이 벙벙한 느낌이었다. 진심이 느껴졌다. 마음을 다하여 한다는 게 바로 저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처음 봉사 선택이 있을 때 케어 부분은 좀 꺼려했기 때문에 내 자신이 부끄러웠다. 아무나 케어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반성을 했다. 그리고 복도 쪽에서 웬 젊은이들이 봉사하러 왔다면서 쭉 늘어서 있었다. 아마도 대학생이듯 싶었다. 그 중에 어느 어여쁜 여대생의 그 아름다운 천사 같은 미소는 나에게는 마치 후광이 비치듯 경이로워 보였다. 그렇게 나는 그곳 음성꽃동네에 2박 3일의 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좀 피곤했지만 참 보람찼다. 그 후에 나는 그곳 꽃동네 봉사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관심을 갖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신부님께 꽃동네 봉사자로 가고 싶다고 했다. 신부님께서 결정은 언제부터 했냐며 물으셨다. 성당 들어온 후 6개월 이후부터 성소에 대해 고민하다가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했다. 그랬더니 하나 제안을 하셨다. 어느 지도 신부님을 추천해 주시며 찾아가 상담받아보라고 권유하셨다. 그래서 나는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은 들었으나 신부님의 권유이기에 믿고 따랐다. 그래서 청주로 지도 신부님을 찾아갔다. 그리고 상담을 했다. 그랬더니 그 지도 신부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런 생각이 있으면 한 달 동안 평일 미사 참여와 21일 기도를 해보고 이곳에 다시 찾아와 달라고 과제를 내주셨다.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꽃동네 봉사자로 평생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박혀 있어서 그 지도 신부님의 말씀이 의아했다.
그렇지만 한 달 동안 해보고 다시 해답을 찾아봐야지 하면서 나는 한 달을 기도 속에 살았다. 그런데 20일쯤 생각이 바뀌었다. 그 불쌍한 이를 돌보아 주어야 할 그곳 꽃동네가 바로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집 가까이에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 집은 아픈 사람이 2사람이나 있으니 그 꽃동네가 바로 우리 집에 있다는 것을 깊이 알게 하였다. 그리고 평신도의 길을 가야겠다고 뚜렷이 기도 중에 나의 다짐이 되었다. 그것이 나는 참 신기했다. 지금 생각해봐도. 그래서 한 달이 다 될 쯤에 지도 신부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했다. 꽃동네는 멀리 있지 않았어요. 아픈 사람이 있는 우리 집이 바로 꽃동네라는 사실. 그리고 저는 수도성소이기보다 평신도가 맞아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나는 평범하게 살 거예요 라고 말했다. 그랬더니 더 놀라운 것은 그 지도 신부님께서 내 눈빛을 뚜렷이 보면서 그게 바로 정답이에요 라고 확신을 갖고 말씀하셨다. 나는 그래서 그 답변에 더 확신이 생겼다. 그렇게 나는 집으로 당당히 돌아오게 되었다. 그리고 속이 시원했다. 그동안 고민했던 것이 해결된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는 나는 바로 추진했다. 물론 엄마와 둘째 언니를 평소에 대하는 것처럼 대하기도 했지만 좀 더 신경을 쓰게 되었다. 왜냐하면 나하고의 확신에 찬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다. 더 잘해주고 더 따뜻한 말과 위로와 관심을 더 가졌던 것 같다. 그리고 평신도 사도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며 주변 지인들과 친오빠에게 내 의사를 표현했다. 그리고 어느 날 성당에 열심한 신자분께 여쭈어 보았다. 마음이 작동하는 대로 궁금한 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신자에게 나는 이렇게 물었다. 결혼 상대를 만나려면 성당 다니는 사람이 나요? 아니면 그냥 일반 평범한 사람이 나요라고 말이다. 그랬더니 그 신자분은 두말 없이 성당 다니는 사람도 좋지만 성당은 안 다녀도 성실한 사람을 만나는 게 더 좋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진지했기에 그 답변이 또 확 와닿았다. 왜냐하면 나는 그때 성당 사무원이기도 했지만 청년회에서 활동하며 젊음이들을 많이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보기에도 우선 직장에 다니며 일을 하는 사람보다는 백수들이 많았고 그저 시간이 많아서 성당에 오는 것 같아 보였다. 내 눈에는 똑똑하고 성실해 보이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안 보였다. 인연은 그렇게 일반 사람으로 갔다. 그래서 가까운 곳에서 찾자 하고 오빠와 친구에게 소개팅을 권유했다. 친구가 소개해준 사람도 만나보았지만 용기 없고 시원찮아서 오빠한테 소개해달라고 했다. 그랬더니 몇 달 지나서 오빠는 한 3년 지켜본 사람이 있는데 만나보라고 했다. 나는 몇 살이 돼? 키는? 무슨 일 하는데? 하며 몇 가지 물어보았다. 제일 신임이 간 것은 오빠의 말이었다. 남자는 남자가 봐야 안다면서 3년 지켜봤다고 했다. 그렇게 자신만만해하는 말에 나는 더 믿음이 갔다. 오빠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신뢰감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더 확신했나 보다. 오빠는 나에게 있어 어릴 때 잘 놀리긴 했는데 나를 이뻐해준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졸업식 때에도 교실에 찾아와 사진을 연락에 찍어주며 살갑게 해주었고 내가 롯데백화점 첫 면접 보러 갈 때는 산뜻한 정장옷 한 벌을 직접 시장에 같이 가서 골라주었고 그 외 등등 나에게는 고마운 오빠였다. 그래서 오빠의 소개가 결혼으로 더 꼴이 나게 된 것 같다. 그리고 지금의 남편도 싫지는 않았지만 반은 시골 전원 풍경과 시할머니 그리고 시어머님의 그 소박한 모습이었다. 그리고 남편은 우리 둘째 언니 병원에 입원 절차 수소문할 때에도 어려운 부탁을 했을 때 조금 주춤하기는 했지만 함께 도와주었다. 이렇게 우리 집안에 아픈 사람이 많아서 나는 항상 나의 수준을 낮추는 습관이 어느 때부터인가 생각이 고정되었다. 우리 집안을 이해 못하는 사람하고는 만나지 말아야지 하고 단단히 마음을 먹었다. 아무리 집안이 좋고 성격이 좋아도 제일 우선순위는 우리 집안을 이해해주는 사람이라면 다 좋다라고 생각했다. 그러기까지 나도 그때의 남편을 지켜보았는지도 모른다. 처음부터 우리 집안 얘기는 안 했고 시골 어머니를 보고 결정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나는 1년 반을 연애를 하고 남편이 벌어놓은 돈과 내가 벌어놓은 자금을 합쳐서 의정부 용현동에서 살림을 꾸렸다. 먼저 약혼식 올리고 조그맣게 방 한 칸을 얻어 의정부라는 낯선 곳에서 신혼 살림을 차려 나의 제2의 인생의 막을 열었다. 그리고는 내 나이 28살 6월부터 새 살림이 시작되었다.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라고 주변 친구들은 그렇게 말한다. 소의 진국 중에 진국이라고. 나는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그렇게 믿고도 싶었다. 나는 제대로 된 남자를 만나서 연애를 한 것은 지금의 남편 한 사람이다. 그래서 신혼살림을 하면서 단꿈도 꾸었지만 나는 그런 단꿈을 깨게 되었다. 남편은 없는 살림에 직업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다. 1,500만 원 전세에 남편만 믿고 시골 가까이 방을 얻어 일을 열심히는 했지만 월급이 들쑥날쑥 안정적이지 않고 사장님과 의견 충돌이 잦아서 자기 사업을 하려고 고민을 많이 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무엇을 도와줄까 하다가 방 딸린 가게가 우리 동네에 나와 있다고 정보를 주었다. 그리고 마치 그곳에도 1,500에 15만 원 세였다. 그래서 방 한 칸 신혼살림집이었던 곳에서 5개월 살고 바로 방 한 칸 딸린 가게로 이사갔다. 나는 그때 29살. 내가 약혼식하고 살 때는 1996년에 28살 6월이었다. 그래서 나는 내 나이가 30이 되기 전에 아이를 낳아야지 노산이 안 된다는 생각에 나는 건강검진을 하고 아이를 가져야겠다고 준비를 했다. 그리고 산부인과 가서 검사를 하여 태기를 받게 되어 바로 처사이를 임신하게 되었다. 나는 내가 그렇게 임신한 게 너무 신기해서 기쁜 마음이기보다 또 얼떨떨했다. 남편 역시 나처럼 얼떨떨한지 기쁜 표정이기보다 무표정으로 반응을 했다. 그래도 남편은 표정으로라도 기뻐해 줄 줄 알고 나는 기대했는데 좀 실망스럽다. 살아보니까 남편 성격이 그랬다. 그런데 그 후부터는 남편이 달라졌다. 나에게는 그렇게 반응했지만 주변 사람에게는 자랑질을 그렇게 많이 하기 시작했다. 팔불출. 소위 얘기해서 시댁 식구들, 친구들, 지인들에게 연락이 남발이다. 그래서 남편의 고향 친구들한테도 나는 참 많이 고맙다.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그때 낯선 의정부에 와서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남편 말고도 나 자신의 긍정과 시어머님 그리고 남편 친구들이다. 멀리 있는 분들은 전화 통화만 했지 실질적으로는 가까이에 있는 분들이 최고였다. 왜 그런 말도 있지 않나? 먼 친척보다 가까이에 있는 이웃이 더 낫다고. 일주일이 멀다 하고 시골 시댁에도 자주 들어가서 나의 외로움이 조금 달래어졌다.